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은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제6장 불교정신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정신치료란 심도 있는 치료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치료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정신적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치료자와 내담자가 모두 잘 이해한 다음 문제 해결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정신치료입니다. 그 결과 내담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순간순간 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알고 실천해서 정신이 건강해지면 정신치료가 잘 시행된 것입니다.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보면 환자가 불교 정신치료의 세 가지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그에 맞게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반응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면 정신적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 정신치료를 설명하려면 수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시적으로 보는 수행과 미시적으로 보는 수행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는 수행은 순간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지혜가 생기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는 수행인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 존재, 즉 몸과 마음을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으로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몸과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면 정신인식 과정, 즉 정신인식 과정에 대해서는 1장에서 설명했는데요. 정신인식 과정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우리의 정신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에게서는 1초에 1천만 번 이상의 정신인식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정신인식 과정 중 속행은 모두 과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도 생겨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몸이 무거운 건 그때 생겨난 물질이 몸의 무거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건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정신 건강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익한 마음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고 지혜가 있는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정신으로 대상을 다룰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함께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해로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을 만나서 이것은 영원하고 즐거움이며 실체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주의이고 해로운 마음입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 관점에서 보면 대상을 만나서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이고 괴롭고 실체가 없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혜이고 유익한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은 과보와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먹으면 그 해로움이, 이로운 마음을 먹으면 그 이로움이 다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이 남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단지 현재에 집중하기만 해도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다가 과거 생각이 나면 과거는 지나갔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미래 생각이 나면 미래는 모른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과거 생각이 날 때 그때가 그가 나에게 왜 그랬지? 나는 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면 해로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유익한 마음이 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불교 수행자의 이상인 아라한은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에 계속 집중하면 점점 아라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선정 닦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질 수행을 했습니다. 물질 수행이란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수행입니다. 물질은 여러 가지로부터 생겨나는데 물질이 생겨나는 원인 중 하나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생깁니다. 물질 수행을 할 때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 결과 물질이 생겨나고 물질 수행을 할 때는 그 물질이 보이니까 현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마음 챙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물질 수행을 하면 우리가 몸이 왜 아픈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 수행과 물질 수행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출가자들처럼 수행에 매진해야 하는데 생활인들은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꼭 수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아비담마 책을 열심히 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 수행하면 이렇게 보인다, 나도 그렇게 본다 하는 마음으로 믿으며 그에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나 맴틴몬 박사의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 같은 책들이 선정수행과 물질수행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305쪽 약물치료 보겠습니다. 거듭 설명했듯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노력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생긴 것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듯 거기서 벗어나려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환자가 올바른 노력을 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여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환자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만 할 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쓰면 환자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나지 않거나 생각이 들더라도 환자가 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의 힘을 빌려 불안과 우울이 조금 누그러지면 환자와 치료자가 개입하여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납니다. 신체적 증상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정신 문제로 인해 숨이 쉬어지지 않거나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약물을 이용해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을 안정화해서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약물을 쓸 때는 늘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막연히 갖고 있을지도 모를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환자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냈을 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약물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쓰더라도 초점은 올바른 노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들,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환자의 방식이나 가정과 일터의 생활 환경적 조건 등이 그대로 있으면 언제든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올바른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통해 좋아지면 그만큼 약을 줄이는 식으로 가다가 결국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은 욕심에서 그냥 약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다. 약이 줄어든 만큼 문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정신건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약 설명서나 건강정보는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정형외과적으로나 내과적으로 아플 때는 바로 해당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환자들한테 항상 당부하기를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 상식을 절대로 인터넷에서 찾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전에 어떤 환자가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가 조현병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증 환자인데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말해 주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를 30년 넘게 봐왔는데 당신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건강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자기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능력이란 관련된 분야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건강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위염이나 위궤양 때문일 수도 있고, 위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과 의사들은 환자를 봐온 오랜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안 되는 것과 체중이 조금 줄어든 것 가지고 자기가 위암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하면 즉시 불안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약 설명서 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환자들 가운데는 약을 처방해주면 나중에 와서 약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조울증에 쓰는 약을 화를 다스리는 데 쓰기도 하고 불안증에 쓰는 약을 우울증에 쓰기도 하고 간질에 쓰던 약을 양극성 장애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씁니다. 그런데 환자가 약 설명서를 읽고서 저를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약 설명서에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일 때는 약물 치료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조울증, 편집증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정신병인데 이때 환자는 신경 전달 물질 대사에 폭발이 일어나 조화가 다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으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대화도 힘들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근본으로 하면서 정신치료와 가족치료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자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환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을 약물로 치료할 때 의사들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처음으로 생겼다면 약을 써서 병의 증세가 없어진 다음 보통 2년 정도 더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재발했을 때는 증세가 없어진 다음 5년 정도 더 약을 먹게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불교 정신 치료적인 방법이 치료 현장에 도입되어 환자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보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약물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환자에게 입원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첫째,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정신병 환자 가운데는 밥도 먹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는 등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 프로그램에 따라 일상생활을 복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을 먹지 않는 경우 말씀드렸듯이 정신병에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므로 약을 먹지 않는 환자는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야 합니다. 셋째, 폭력이나 자해,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입원을 하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하면서 그런 충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과 수행, 잠잘 자기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내일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